저는 6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였고 경력이 쌓인 후는 나와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잡게 하였습니다. 남편은 늘 숫자와 그래프 속에서 살았습니다. 주식의 등락을 보고도 감정의 파동 하나 없는 사람이었고 그쪽 분야에서는 탁월한 수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펀드로 번 수익은 부동산으로 옮겨졌고 그 부동산은 또다시 수익을 불러왔습니다. 그런 남편 덕분에 나는 세상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부부는 평생 먹고 사는 것에는 아쉬울 게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저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가정에도 충실했으니 저는 정말 결혼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흠은 제가 몸이 약하여 늘 기운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낳고 더 낳고 싶었지만 남편의 만류로 더 낳지 못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애지중지하며 학군 따라 강남으로 이사하고 초중고 그리고 대학까지 별 탈 없이 교육열이 있는 엄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원 가고 오는 길을 기다리고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학교 가는 시간에는 학부모들과 운동과 식사를 하며 학원 정보와 입시 정보를 공유하며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고 취업도 원하는 곳에 속 한번 썩이지 않고 하였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필라테스를 하면서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남편도 다른 남편들처럼 저와 시간이 되면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같이 전시회나 음악회에 가곤 하였기에 제 삶은 항상 지겹게도 똑같은 일상이 단조롭게 흐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료하게 느껴져 어떤 감흥도 없기까지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슬슬 친구들이 자녀를 결혼시키고 손주를 보느라 저의 루틴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무료한 화살은 잘 살고 있는 아들에게 향했고 아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언제쯤 결혼을 하고 새 식구를 데리고 올지 저의 모든 관심사가 되었고 그걸 숨기고 모른 척 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보여준다고 했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루빨리 며느리 될 아이를 보고 싶었고 그 아이를 보자마자 마음을 뺏겼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어려운 가정 형편에 힘들게 공부한 아이였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말에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결혼 준비할 거니까 너는 우리 아들하고 예쁘게만 지내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저는 강남에 집이며 결혼식 비용이며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뱃속에 이미 제가 간절히 원했던 혼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아장아장 걷고 클 때까지 아들과 며느리는 가까이 사는 저에게 육아를 한 번씩 부탁했고 저는 그게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단촐하고 무료한 삶의 명품 쇼핑보다 더 행복한 손주를 보는 것은 제 삶의 큰 도파민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남편과 손주를 대동하고 멋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건 저에게 큰 위안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이 되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남들처럼 할 이야깃거리가 생긴 게 다행 중에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고 아이들이 좀 크면서 며느리는 예전과 같이 선선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라, 오늘 시간 되니? 애들이랑 밥 한 끼 하자라고 할 때마다 며느리는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 고민을 참아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자존심이 상하여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점점 내 금쪽 같은 도파민인 손주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TV 리모컨과 씨름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집에 가려고 김치를 바리바리 싸서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하,
김치 대신 명품 신상을 가져가야겠구나. 저는 그날부터 명품 매장 앞에서 오플런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명품 신상을 안겨줄 때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제게로 왔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오플런이 일상이 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을 들이고 명품을 안겨주어도 그것마저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시들해졌고 저는 다시 TV 리모컨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돈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들이며 며느리며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사심 없이 주는 돈을 기뻐할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저는 동네 커피숍 문 앞에 있는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해외에 굶주리고 있는 난민을 돕는 포스터였습니다. 명품 신상 하나의 가격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난민을 돕기 시작하였고 후원을 계속하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부였습니다. 그런데 후원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돈으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없는 우리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하산, 아이샤, 유수프, 그리고 작은 리마. 그들은 내 손주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내 안의 공허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현지로 봉사 여행을 가보시겠어요? 내가 가서 도움이 될까? 그리하여 나는 난민촌으로 향했고 트렁크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챙겼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스카프가 아닌 아이들이 먹을 간식과 약들, 입지 않는 헌옷과 신발들을 챙겼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휑한 바람이 불었고 모래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생존이 전부인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너무 달라 놀랬고 충격적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달렸고 물 한 모금에도 서로를 밀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기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조각 빵을 나누며 웃는 아이들의 눈빛. 그건 내가 그토록 찾던 진심이었습니다. 명품과는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머리를 빗겨주고 상처난 무릎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작은 리마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처럼 따뜻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모래바람 속에서도 별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찾던 사랑은 여기에 있었구나. 저에게 손주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생긴 겁니다. 저는 마치 우아하게 늙어 더 아름다워 보였던 오드리 헵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오드리 헵번이 되어 이 아이들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남편과 손 잡고 말입니다.